탄핵 심판 4차 변론기 이래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포고령을 비롯해 여러 계엄 조치에 대한 문답이 이어졌는데 윤 대통령은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서면서 적극적으로 방어 논리를 폈고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편 최근 설 연휴를 앞두고 나오는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에 여야도 긴장하는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영현 전 국방장관도 출석을 해서 증인 신문을 이어갔고요.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탄핵 심판 어떻게 보셨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그 대통령 탄핵 심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엄 선포부터 해제 이르는 과정까지 대통령의 어떤 위헌, 위법성 그리고 대통령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증인 신문에서 보면 우리가 이동안 알아왔던 것들, 알려졌던 거하고는 달리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하거나 구체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상당히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어제 김영현 전 장관이 본인이 전체적인 계엄의 판을 짰다. 예. 본인이 지시하고 계획하고 했다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까지 대통령의 책임을 질 것인가 한 이런 부분들을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보면 포고령 1호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본인이 어떤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상징성이 있는 조치였기 때문에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두루뭉술하게 일단 검토하고 넘어갔다는 부분이 있고 국회 내에도 보면 어떤 질서 유지를 위해서 소규모 병력을 투입했는데 그것이 본인이 어떤 의도했던 거하고는 달리 대통령이 의도했던 거하고는 달리 현장에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제 중요한 것은 그 비상 입법 기구라는 거 결국은 국회를 어느 정도 해산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입법 기구를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김영현 전 장관이 본인이 다 주도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는 부분들이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계엄군 지휘부들이 뭐 끌어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게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계엄군 지휘부들이 그동안 얘기했던 부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이 다 이제 뭐 증인으로 채택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증인 신문 과정에서 누가 참말을 하고 있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제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데 아마 그동안 대통령께서는 어떤 뭐 계속 일방적으로 여론에 나오는 부분들 일방적인 진술에 달려왔는데 네.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나 어떤 김영현 전 장관 이야기들을 무조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기는 어렵게 됐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박창환 교수께서는 어제 탄핵 심판 변론기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김용현 전 장관이 맞습니다 하는 이제 기억납니다 이런 뉘앙스로 흘렀거든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인 위중교사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고령과 쪽지에 대해서 평상시 대통령답지 않게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그리고 5조 그 처단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는 이건 왜 넣냐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이거는 뭐 그냥 계도용으로 넣습니다. 그러냐 그러고 넘어갔다. 이런 것들이 그 포고령에 담긴 국민의 신체의 자유 그리고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 처단이라고 하는 정말로 국민들이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 영장 없이 구속하고 처단할 수 있다는 그런 그 공식적인 문서가 이런 식으로 이거 계도형이었어요. 실행할 의지 없어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말 맞추기, 입 맞추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구나. 이런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했던 위헌의 중대성 그리고 실제로 국회와 선관위 소위 말하면 헌법기구들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시도가 사라지겠느냐. 좀 그런 점에서 뭐 잘 짜인 연극 한 편을 보는 느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짜인 연극 보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어제 변론기 전까지는 윤 대통령 측과 이 김 전 장관 측이 좀 배치되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제는 윤 대통령 측의 발언을 좀 뒷받침하는 주장도 있었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이 주장했던 내용마저도 조금은 더 후퇴해서 내가 다 했다 이런 논조로 흐르는 것 같아요. 사실은 가장 크게 차이 났던 게 다른 건 거의 비슷했습니다만은 예. 어제 증언 이전에 검찰 수사에서는 포고령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꼼꼼하게 대통령이 법적 검토를 마쳤다. 그러면서 약간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긴 듯한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네. 어제 그 자리에서는 평상시답지 않게 대통령이 꼼꼼하게 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결국은 김용현 전 장관이 총대를 메고 대통령은 큰 틀에서 계엄에 대한 지시와 그리고 승인을 했을 뿐이고 모든 실제적인 구체적인 플랜과 액션들은 내가 다 했다. 이렇게 김용현 전 장관이 총대를 맨 거 아니냐. 근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야 본인이 나중에 뭐 사면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편해지는 거고 내란죄가 만약에 형사 재판에서 인정될 경우에 본인이 수괴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 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경감시키고 모두 자기가 총대를 매기 위한 그런 어떤 뭐 사전 어떤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경찰 그리고 검찰의 수사에서 나왔던 발언과 좀 다른 얘기도 있었고요. 어제 이렇게 그동안에 나왔던 것과는 좀 다른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미 일단 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 선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뭐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도 전혀 없고요. 또 거짓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도 전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동안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발표된 걸 보면 우리 뭐 그 국회에 투입됐던 우리 계엄군 지휘부들이 뭐 가장 이제 우리 자극적으로 다가온 게 결국은 끌어내라, 의원들을 예. 끌어내라. 그래서 국회가 어떤 해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방해해라, 막아라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김용현 전 장관과 그리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라든가 아니면 수방사령관들의 이야기가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누가 좀 제대로 된 기억을 갖고 있고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준 것은 대통령이 그러한 지시를 직접적으로 내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서로 간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형태의 어떤 교차 검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도 보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나 그 이준호 전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가서 또는 공수처에 가서 수사를 받기 전에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나와서 그때 막 여러 가지로 울면서 후회한다고 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소위 말해서 나름대로 증언이 조금 오염되지 않았느냐. 왜 검찰에서 처음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 와서도 비슷한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본인들이 결국은 본인들이 어떤 구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연휴가 끝나고 나면 아마 곽종근 전 수방 뭐 특전 사령관 이런 분들이 다 증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나하나 서로 교차 검증을 하고 하면은 아마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고 누가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재판관들이나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일방적인 이때까지 여론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저는 굉장히 좀 비겁하다고 느꼈는데 우리가 과거에 전 국민 듣기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날리면이라는 말로. 근데 이번에도 소위 말해서 나는 끌어내라 이런 지시한 적 없다. 체포하라는 지시한 적 없다.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교모하게 비틀었냐 하면은 그분들의 말을 갖다가 소위 말하면 군 사령관들의 말을 지금에 와서는 번복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 단계를 갖다가 말을 맞춘 거예요. 예를 들면 의원을 끌어내라 그런 게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 그랬다. 뭐 또 한 번 군 사령관 듣기 평가가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명령을 들으신 분들이 누구를 체포해라는 얘기도 들었고 예. 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걸 복수의 의원 그 관계자들이 들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요원을 끌어내라는 걸 목적어를 갖다가 생략했을 뿐이지 요원을 끌어내라는 식으로 호도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전형적인 궤변이고 억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예,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비상계엄 포고령이 과연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가인데 김 전 장관은 과거 계엄 자료를 참고해서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오히려 대통령은 국민 불편을 우려해서 야간 통행 금지 부분만 삭제하도록 했다. 이렇게 모든 논란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렸거든요. 윤 대통령 주장에 힘을 실어준 배경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기보다는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일단 그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야당과 어떤
국가 위기로 만드는 세력들에 대한 경고성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이 비상계엄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국회에서 절대 과반을 점하고 있는 어떤 야당의 반대에 의해서 바로 해제될 것이라는 것은 바로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충격요법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포고령이 필요하고, 그 포고령 안에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에 아마 김명현 전 장관이 나름대로 준비해서 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포고령 자체 큰 의미라든가 무게를 두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명현 전 장관이 들고 왔을 때 거기에 뭐 의료인이 들어간 부분들 이런 건 왜 넣느냐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뭐 아주 가볍게 얘기했다는 부분이 있고, 또 정당 활동 금지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는 검토나 이런 게 아니라 두루뭉술하게 봤다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포고령이나 이런 것들의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상징적이고 그냥 충격요법으로 이루어지는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정도로 생각한다. 그리고 아마 포고령에 들린 어떤 정당 활동을 제한한다든가 국회 활동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김영현 전 장관이 과거의 예문을 잘못 뺏긴 아주 이게 어떤 구체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게 계획됐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착오나 단순한 착각, 부주의에 의한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이것이 그 단순하게 국민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차원이었다면은 예. 이것이 집행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온 국민들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해제되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요? 윤석열 대통령 찾아가서 면담하는 과정에서 나는 왜 체포하려고 그랬냐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포고령 위반했으니까 체포하려고 했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냥 국민 계몽을 위한 포고령이었다면 절대 집행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처럼 법규에 위반되지만 포고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계몽하기 위해서 만든 거였다면 절대 실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포 당사자가 됐던 한동훈 전 대표가 저 왜 체포하려고 그랬어요? 물으니까 포고령 위반했으니까 체포하려고 했겠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포고령이 실제로 집행됐고 실행됐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법규 위배가 명백한 내용이고 그 위배된 내용이 실제로 집행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고 나는 사실은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네. 국회를 갖다가 해산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고 또 체포하려고 하는 의도 없었는데 밑에 사람들이 잘못 들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뭐 이런 내용이 돼야 되는데 난 그럴 의도 없었어요. 그리고 체포 지시한 적도 없어요. 모든 책임을 갖다가 결국은 그러면 자기는 홍보용으로 만든 포고령을 집행한 군 사령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대통령의 의도를 모르고 잘못 집행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은 명령 위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명령 위반자들에 대해서 저거 왜 저러고 있지? 국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체포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지시를 내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말들을 어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근데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대통령이 짊어져야 될 책임하고 김영현 전 장관이 짊어져야 될 책임을 조금 구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포고령을 직접 작성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계엄의 판을 짜고 한 것은 김영현 전 장관이 다 한 것이고 네. 대통령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두루뭉술하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계엄을 선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의도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충격요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서 그럼 대통령이 져야 될 책임은 어느 정도까지인가 이런 부분들 어제 조금 하나의 가르마가 탔다고 보이고요. 제가 볼 때 총괄적인 책임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책임의 중대성이 어느 정도 되냐 하는 부분들은 어제 이제 첫 증인 선문에서부터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새로운 증인들을 신문을 통해서 대통령이 짊어져야 될 책임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냐 하는 것들을 헌법재판관들이나 이제 국민들께서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평가하면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하는 그리고 이 국회 해산의 의도가 있었느냐, 국회를 무력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여부에 파악할 수 있는 이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건넸다라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김영현 전 장관이 본인이 쓴 것이고 대통령은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던가 조태열 장관이라던가 좀 배치된 의견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비상 입법 기구 관련해서는 이게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김영현 전 장관이 본인이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전달했냐면은 대통령 옆에 있던 누군가가 그 사람 누군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받은 사람은 최상목
지금 우리 경제부총리인 거거든요. 예.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최상목 대행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준 거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대통령 분명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본인은 몰랐다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상 입법 기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전에 보고를 받았거나 아니면 사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거든요. 분명한 것은. 그래서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도 김용현 전 장관이 줬진 않고 누군가가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 설명을 했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옆에서 있는 사람에게서 받았다고 해서 대통령의 지시라든가 대통령의 어떤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비상 입법 기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대통령에게 과연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사전에 알지도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증인 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데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증인 채택을 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어제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은 그 계엄 선포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순차적으로 국무위원들이 도착하면서 심의를 다 거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번 기회에 그냥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그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는지 제대로 된 심의를 거쳤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 비상입법기구 쪽지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는지 여부에 대해서 어제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비상입법기구를 김용현 전 장관이 그 쪽지를 작성했다. 뭐 좋습니다. 뭐 두 사람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작성은 김용현 전 장관이 했는지 모르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 예를 들어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름을 부른 거예요. 나가려고 하는데 최상목 전 부총리를 갖다가 예. 불러가지고 이거 받아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 통해서 그걸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참고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 입장에서는 이거를 김용현 전 장관이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불러서 다른 사람 통해서 주니까 이거 대통령의 명령이구나, 지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태열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직접 받았습니다. 자, 네. 누가 줬느냐, 누가 작성했느냐보다 받는 사람들이 이것을 누구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그렇고요. 두 번째는 비상입법기구라고 하는 건 헌법에 없는 기구입니다. 내용이 없어요. 자, 비상계엄 당시에 긴급하게 재정권을 갖다가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헌법 76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전제가 있습니다. 국회가 소집되지 못할 시에 돈을 써야 되는데 국회 의결 없이 돈 못 쓰니까 그때 쓰라고 만든 법안이 76조예요. 헌법 76조. 그런데 네. 국회 해상권이 없잖아요. 국회가 소집됐잖아요. 그런데 예. 국회가 소집되지 않았을 때 재정권을 사용할 수 있는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한 것은 국회를 갖다가 소집하지 못하거나 소집 안 되게 할 의도가 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국회 막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해산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라고 그랬지만 이 비상입법기구 쪽지의 위험성과 중대성은 전제가 국회가 소집되지 않았을 때를 전제로 한 기구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위법하고 위헌적인 그런 쪽지다. 그리고 대통령이 전달만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이름 부르고 전달해 준 내용을 받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명령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어저께 김용현 전 장관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오는 시간을 다 합치면 5분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본인들 입장이에요. 문제는 그 회의에 참석하는 국무위원들의 입장입니다. 국무위원들 입장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었다가 자 실제로 이제 다 모이진 않았지만 급하니까 회의하겠다라고 그랬는데 5분도 안 돼서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참석한 국무총리를부터 시작해서 국무총리가 그날 사실상 국무회의 안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나가셨어요. 예. 이렇게 당사자들이 그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 당사자들 대다수가 그날 국무위원 심의는 사실상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국무위원 있었어요라고 그건 사실상 억지고
강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5차 변론기일은 설 연휴가 지나고 다다음 주 화요일에 이어집니다. 이 자리에서 국정원 1차장이라던가 그리고 지휘관들이 출석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도 짚어봐야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흐름에 대한 질문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결과인데요. 조선일보가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1일에서 2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5%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 44%를 5차 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여론조사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일단은 지금 보면은 탄핵이 처음 됐을 때만 해도요. 탄핵에 대한 찬성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탄핵에 대한 찬반 여론도 흔들리고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는 보면 그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이 탄핵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면 굉장히 지금 좀 헛발질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보면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결국은 탄핵 심판이 기각이 돼가지고 지금 복귀하게 됐잖아요. 그동안 보면 계속적으로 그 민주당에서 줄 탄핵을 이어져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취임 이틀 만에 탄핵이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민주당에서 묻지마식으로 졸속 탄핵을 했는가 하는 부분들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한 5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된 5개월 동안 모든 방송 정책, 통신 정책들이 다 마비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새삼 부각되면서 민주당의 줄 탄핵이 보면 지금 국무총리가 탄핵당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감사원장도 탄핵됐어요. 법무장관도 탄핵이 됐습니다. 경찰청장도 탄핵이 됐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도 다 탄핵이 됐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탄핵들이 계속적으로 국가 위기라든가 국정 혼란을 만든 게 아니냐 하는 이런 계엄의 취지가 조금은 어필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도 이번에 보면 일반 내란 특검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면 결국 북한의 무인기에 대항하는 어떤 정상적인 군인들의 어떤 안보 활동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것들이 뭐 대북 전단 살포한다거나 어떤 대북 확성기 재개한다는 이런 부분들도 외환제 또 추가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민주당이 조금 종북 정당 아니야? 또 이 옛날에 나오던 주사파 종북 정당의 이미지가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국민들 사이에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적으로 비호감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싫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싫어요 하는 이런 여론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스스로 만들어낸 약간 자책성 꼴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특별하게 보면은 뭐 잘한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지금 어떤 민주당의 여러 가지 실책에 의한 그런 뭐 어떤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최악인 것은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는 그 아주 극단적인 적개심들 뭐 예를 들어 정청래 뭐 우리 법사위원장이 보면 뭐 대통령 사형이다. 또 뭐 이성현 의원이 보면은 그때 체포영장 할 때 가슴 밀고 들어와서 총을 맞고 뭐 관을 들고 나와라 하는 이런 극단적인 발언에 보면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두루두루 아마 국민들의 어떤 판단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이 특정한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최근 여론조사들의 흐름이 여권에가 유리하고 야권에 좀 불리한 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하세요? 한 2,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예. 여론의 지형이 좀 바뀌고 있다. 이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예.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일상적인 여론조사의 응답률과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응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응답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거는 대선이나 총선 시기의 응답률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2,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엄과 내란에 대한 심판적인 여론조사가 진행됐다라면은 지금의 여론조사는 사실상 대선용 여론조사다. 즉 이미 이제 계엄과 내란에 대한 심판적인 여론조사는 끝이 났고 그리고 이후에 대통령 파면 이후에 대선을 염두에 둔 여론조사가 되고 있는 거고 특히나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충돌을 보면서 보수층의 결집이 또렷하게 나타났다. 그럼 응답률은 높은데 보수층이 결집되면 당연히 보수층이 이제까지 냈던 목소리가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게 정권 재창출 또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다소 높게 나오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 저는 이것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조정될 거다라고 봐요. 일단 보수의 결집에 대해서 진보 세층들이 또 위기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진보의 결집도 다시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역시나 중도예요. 그러니까 중도층이 이런
그 소위 체포와 영장 집행 과정을 보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충돌들을 보면서 국가의 불안정성, 불안하잖아요. 보면은 예. 맨날 싸우고 있으니까 그것도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길거리에서 싸우니까 불안한 거고 이런 것들 속에서 관망세로 돌아섰는데 민주당이 더 요구되는 바가 많아지는 거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지금의 여론 지형이 향후에 이제 선거 국면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적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그때는 상대평가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쌓아둔 소위 극우화 경향들이 누적이 돼서 중도층에게 결국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겠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지금까지 소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내란 세력에 대해서 정말로 강경하게 대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상대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 그 시기가 오면 극단으로 치닫던 여론조사에 어느 정도의 이제 좀 그 소위 국민적인 함의가 담기는 여론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분간 보수의 결집은 굉장히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차기 대권 주제에 대한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의뢰한 이번 K스탯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31%, 여권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15%를 차지하면서 2위를 기록했는데 여타 다른 조사에서 김문수 장관이 눈에 띕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문수 장관이 보면 아무런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예를 들어 이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 현실화됐을 경우에 지금 대선 잠룡으로 분류되는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오선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어떤 정책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김문수 장관 아무것도 메시지를 내지 않고 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계속 높게 나온다는 건 결국은 이번 어떤 탄핵 과정에서 보면 일관되게 탄핵을 반대했던 분은 김문수 또 장관하고 홍준표 시장이거든요. 거기다가 그때 국무위원석에서 국회 본회의장 국무위원석에서 어쨌든 일어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좀 꼿꼿하게 나름대로 탄핵 반대 당론 신념을 지키려고 했던 부분들이 생각보다 우리 보수층들에게 상당히 어필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아마 한편으로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장관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정치적 후계자라는 그런 이미지까지 좀 덧붙여진 게 아닌가 이렇게 조금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김문수 우리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경기도지사를 재임하면서 어쨌든 수도권에서 상당한 과거에 리즈 시절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본인이 또 TK 출신이고 현직 장관이고 여러 가지 좀 강정한 분명한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탄핵 찬성, 탄핵 반대라는 분명한 이분법적인 구도에서 아무래도 보수층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지지라든가 어떤 이런 동의를 얻어내고 있지 않을까, 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김문수 장관이 요즘 돋보이고 있네요. 저는 계륵 같은 지지율 1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수층 내에서 김문수 장관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거는 현재 굉장히 이분법적인 그런 그 선택에서는 굉장히 선명해 보여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잘못됐고 영장 잘못됐고 그러니까 극우화로 치닫고 있는 보수층에서는 굉장히 박수를 보낼 만한 일이에요. 즉 보수층의 결집을 이뤄낼 때는 굉장히 선명해 보이기 때문에 단숨에 지지율이 갖다가 1위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지만 이게 계륵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면은 선거는 누구를 가지고 치르느냐? 결국은 보수와 진보의 결집 속에서 중도층의 선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중도층 입장에서 볼 때 탄핵도 잘못됐고 계엄은 정당한 거였고 그리고 내란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에게 중도층의 표가 갈까요? 좀 그런 점에서 김문수 장관의 14% 지지율, 1등 지지율은 지금 보수의 세력화, 보수가 세력화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정작 대선 국면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굉장한 리스크, 즉 확장성의 한계를 가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지점은 국민의힘이 이 에너지를, 이 결집도를 이대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선긋기를 통해서 중도 확장성을 언제 어떻게 가져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던져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게 마냥 웃을 문제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이 부분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